2002년 4월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한 시민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유해였습니다. 파도에 씻겨온 그것은 만삭의 임신부와 그녀의 뱃속 아기였습니다. 4개월 전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 완벽해 보이던 한 가정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눈물로 호소했고 온 나라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안개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의 기록이며 바다가 침묵을 깨고 토해낸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2001년 12월 캘리포니아 북부의 작은 도시 리버데일. 이곳은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이어지는 평화로운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잘 정돈된 주택가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이웃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며 지내는 그런 곳이었죠.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슨. 당시 30살의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띤 남자였습니다. 그는 농업용 비료를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성실한 태도와 뛰어난 화술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28살로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교사로 일했지만 임신 후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모든 시간을 준비하는 데 쏟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완벽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마을 공원을 산책했고 사라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요리책을 뒤적이곤 했습니다. 저 집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이웃 주민들은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2001년 12월, 사라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부는 곧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제이크라고 정했고 아기빵에는 이미 파란색 벽지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아침 리버데일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도 집안에서 연휴 준비에 연념이었죠. 오전 9시 30분경 사라는 평소처럼 집에서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종 반려견인 맥스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연한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걸치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의사는 가벼운 산책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었죠. 브라이언은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배우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브라이언은 낚시 도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 낚싯대와 쿨러를 실으며 이웃 주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브라이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낚시 가세요? 아, 내일은 가족들이 다 모이거든요. 오늘 미리 좀 다녀오려고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집에서 약 140km 떨어진 베이사이드 항구였습니다. 굳이 그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리버데일 인근에도 낚시할 만한 호수와 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날 베이사이드 항구를 선택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브라이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거실 탁자 위에는 사라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침실도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아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45분, 그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없어요. 아침에 산책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집 앞마당에서 배회하던 반려견 맥스였습니다. 목줄은 풀려 있었고 개는 불안한 듯 현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나갈 때 반려견과 함께였다고요? 네, 맥스랑 항상 같이 산책해요. 그런데 개만 돌아온 건가요? 집에 왔을 때 마당에 있더라고요. 목줄도 풀려 있었고요. 경찰은 즉시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리버데일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2월 25일 새벽, 리버데일 경찰서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만삭의 임신부 실종 사건은 단순한 가출이나 길 잃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긴급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도로와 공원, 인근 산림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수색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라를 아는 이웃들,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타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여성이 하룻밤을 밖에서 보냈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일 겁니다. 수색대를 지휘하던 스티븐스 경위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색대는 사라가 평소 산책하던 경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공원 산책로, 근처 편의점과 상점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사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남편 브라이언이 유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언론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실종된 임신부라는 소재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해리슨 부부의 집 앞에 진을 쳤고 브라이언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고 카메라는 그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냈습니다. 사라, 당신 어디 있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우리 제이크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호소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절박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고 제보 전화가 빗발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마이클 그레이는 브라이언의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저 남자의 눈빛 말이야. 무슨 뜻입니까? 울고는 있는데 눈물이 진짜 같지가 않아. 그리고 말투를 들어봐. 제발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찾아달라는 느낌이랄까? 그레이 형사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브라이언의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당일 브라이언이 말한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아내 산책 배움, 오전 10시경 낚시 출발, 오후 5시 30분경 귀가. 경찰은 그가 실제로 베이사이드 항구까지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행료 기록과 주유소 영수증을 추적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차량은 오전 10시 47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이사이드 항구 근처 주유소에서 오전 11시 30분경 주유한 영수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베이사이드까지 간 거잖아요?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레이 형사는 베이사이드 항구의 선착장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관리인은 12월 24일 당일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날씨도 별로였고 낚시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 남자 본 적 있습니까? 형사계 브라이언의 사진을 보여주자 관리인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 않은데 혼자 보트 끌고 나간 남자가 있긴 했어요. 오전 11시 반쯤? 보트요? 네, 작은 알루미늄 보트. 트레일러에 실려 있었죠. 형사들은 즉시 브라이언의 집 차고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차고 안쪽에는 최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보트 트레일러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고 바닥 한쪽에는 회색빛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채취한 결과 그것은 시멘트 가루였습니다. 왜 비료 판매원이 집 차고에 시멘트를 보관하지? 그것도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루가 아직 굳지 않았거든요. 수사관들은 브라이언이 최근 몇 주간 구입한 물품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 기록에는 11월 말 대형 철물점에서 시멘트 4포대와 금속 막대, 그리고 중형 알루미늄 보트를 구입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있는 집에서 굳이 시멘트와 보트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사들은 브라이언을 다시 불러 질문했습니다. 최근 시멘트를 구입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마당 한쪽이 패여 있어서 보수하려고 샀어요. 그런데 사용하신 흔적이 없던데요? 아직 작업을 시작 안 했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보트는요? 왜 12월에 보트를 샀습니까? 낚시가 취미거든요. 봄 되면 쓰려고 미리 산 거예요. 브라이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형사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저녁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브라이언 해리슨을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과 사귀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즉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밀러, 26살의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폭탄이었습니다. 12월 27일 오전, 경찰서 조사실. 제시카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을 시작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을 지난 10월에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영업 중 자주 그 카페를 들렀고 어느 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웃는 모습도 좋았고 대화도 재미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독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지만 2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슬픈 사연을 덧붙이며 말이죠. 그 사람은 제게 반지를 보여주면서 아내가 남긴 유일한 기념품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서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고. 제시카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가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 형사가 준중히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아내에 대해 언급한 적이 또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12월 10일이었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죠.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내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연휴일 거야. 정말 힘들 것 같아. 조사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2월 10일. 사라가 실종된 뒤 무려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레이 형사는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당신은 브라이언이 결혼 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왼손 약지에 항상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돌아가신 아내와의 추억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TV 뉴스에서 사라 실종 소식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여자 사진을 보는데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까지 했다고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그녀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경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신에게 한 말들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제시카에게 브라이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11월 22일 저녁, 브라이언이 보낸 문자.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내일 저녁엔 꼭 보자. 하지만 실제로 그날 브라이언은 사라와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오후 3시 진료 예약이 기록되어 있었고 접수처 직원은 부부가 함께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브라이언의 통화 내용.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근교로 여행 가자. 바닷가 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그 주말 브라이언은 사라와 함께 육아용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유모차와 카시트를 구매했습니다. 영수증에는 12월 26일 오후 2시 결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형사들은 브라이언의 이중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에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자연스럽게 집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사라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고 제시카 역시 그가 독신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사라의 출산 예정일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면 브라이언의 시간은 더욱 제한될 것이고 이중 생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질 터였습니다. 그레이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군. 12월 26일 저녁, 사라 실종 이틀째 되는 날, 브라이언은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오후 9시 47분, 통화 시간 23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때의 대화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실종돼서 힘들다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도 위로해줬어요. 그때는 진짜 아내가 실종된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시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내가 실종되어 전 국민이 그녀를 찾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다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제시카의 증언을 토대로 브라이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24일 당일, 사라가 실종된 그날, 브라이언은 베이사이드 항구로 향하는 도중 오전 10시 21분에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7분간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건 위치는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오후 3시 15분, 그는 다시 제시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사이드 항구 인근 해안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통화 시간 22분.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낚시 가는 중이라고 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찍 돌아갈 것 같다고 했어요. 브라이언은 아내를 집에서 배웅하고 나서 140km를 달려가는 동안 그리고 항구에 도착해서도 연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아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형사들은 끔찍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제시카의 존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한 남편의 이중생활, 실종 2주 전, 아내 없는 크리스마스 언급, 눈물의 호소 뒤에 숨겨진 연인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여론은 급변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브라이언에게 동정을 보내던 사람들은 분노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항의 문구가 적힌 팻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은 집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당신이 죽였어! 집 앞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브라이언은 커튼을 내리고 집안을 틀어박혔습니다. 12월 29일 브라이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고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응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의뢰인이 개인적인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브라이언 해리스는 아내의 실종과 무관하며 경찰의 부당한 의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매일 남편 이야기만 하고 아기게 태어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리버데일 마을 주민들도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믿었어요.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집에서 아기 준비하면서 남편만 기다렸을 텐데. 한때 완벽한 가정으로 칭송받던 해리슨 부부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불길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브라이언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명확한 동기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사랑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는 아내와 아이를 제거할 예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신도 범행 현장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월이 밝았지만 사라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1월 3일 수사팀은 베이사이드 항구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항구 관리소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12월 24일 오전 11시 42분에 브라이언의 차량이 선착장 주차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뒤에는 알루미늄 보트가 실린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8분 그는 홀로 보트를 끌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바다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이 형사는 해양 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2와 24일 당일 이 해역의 조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날은 바람이 강했어요. 파도도 높은 편이었고요. 초보자가 보트 타기엔 위험한 날씨였죠. 낚시하기엔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전혀요. 그날 낚시 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게 그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날의 해상 기상 조건은 낚시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이언은 굳이 14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보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라이언의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브라이언의 컴퓨터에서는 다음의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반 조류 흐름, 베이사이드 항구 수심, 시멘트 단초 만드는 법, 바다에서 물체가 떠오르는 시간, 겨울철 해수 온도.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2월 18일 저녁에는 시체가 물에 가라앉는 조건이라는 끔찍한 검색어까지 입력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본 젊은 수사관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잖아요. 그래,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시멘트를 산 것도 보트를 산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그레이 형사는 차고에서 발견된 시멘트 가루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감식팀의 추가 분석 결과 차고 바닥뿐 아니라 브라이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도 시멘트 가루가 검출되었습니다. 시멘트로 직접 닷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관이 설명했습니다. 금속 막대에 시멘트를 부어서 무거운 추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브라이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 닷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혔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베이사이드 항구는 샌프란시스코만으로 이어지는 깊은 수로였고 그곳의 평균 수심은 약 10m에서 15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은 너무 넓었습니다. 수색 범위만 해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강한 조류로 인해 물체가 어디로 이동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1월 중순 해양경찰과 잠수팀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사이드 항구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수중 탐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생각보다 깊고 바닥 지형도 복잡해요. 게다가 시야도 불량하고 잠수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특정 물체를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황 증거와 의심은 가득했지만 법정에 설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1월 20일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스는 아내 사라를 사랑했으며 그녀의 실종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검색 기록은 누구나 호기심으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며 시멘트와 보트 구입은 정당한 개인 용도였습니다. 경찰은 물증 없이 의혹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사실에서도 기소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죄로 기소하는 건 위험합니다. 담당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자칫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체계에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어야만 사인을 규명하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2월이 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진전이 없는 사건은 뉴스 가치가 떨어졌고 다른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지만 그는 곧 다른 지역에서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제시카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는 이내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레이 형사는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고 해양경찰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색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바다가 언젠가는 답을 줄 거라고. 형사의 집념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월로 접어든 어느 날 밤 캘리포니아 해안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시속 80km를 넘었고 파도는 5m 높이로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베이사이드 항구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리치먼드 해안가를 산책하던 한 시민이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부른 천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훼손된 인간의 유해였습니다. 2002년 4월 14일 오전 7시 20분 리치먼드 해안가는 삽시간에 경찰 차량과 구급차로 뒤덮였습니다. 노란색 통제선이 쳐졌고 감식팀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발견된 유해는 두 구였습니다. 하나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였고 다른 하나는 태아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유해였습니다. 4개월 넘게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즉시 정밀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이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건가요? 함께 온 젊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류 방향을 확인해봐. 베이사이드 항구에서 이곳까지 흘러올 수 있는지. 해양 전문가가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12월 24일 베이사이드 항구 인근 해역에서 투기된 물체는 조류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해 3개월에서 4개월 후 리치먼드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틀 뒤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사라 해리슨과 그녀의 태아 제이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레이 형사는 사라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형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제 딸을 데려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곧 장례를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4개월 동안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던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유해에서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의 목뼈 부분에서 외상의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이었습니다. 4월 18일 검사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시신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소 가능한 상황입니까? 담당 검사가 물었습니다. 예,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그레이 형사는 지난 4개월간 수집한 증거 목록을 펼쳐보였습니다. 브라이언의 컴퓨터 검색 기록, 시멘트와 보트 구입 내역, 제시카와의 통화 기록, 실종 2주 전 아내 없는 크리스마스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발견된 위치가 그가 보트를 띄운 장소와 조류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1급 살인으로 기소합니다. 검사의 결정이었습니다. 4월 19일 새벽 6시 리버데일에 있는 브라이언의 집 앞에 무장경찰 1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손에 든 그레이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분 뒤 잠옷 차림의 브라이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늘어선 경찰들을 보고도 놀라는 지색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슨,
당신을 아내 사라 해리슨과 태아 제이크 해리슨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브라이언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임신부 실종 사건, 남편 살인 혐의 체포. 4개월 만에 발견된 시신, 베이사이드 항구 조류와 일치. 완벽한 남편 가면 벗겨지나? 1급 살인 기소.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4개월 전 눈물로 아내를 찾아달라 호소하던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리버데일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맨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브라이언의 집 앞에는 다시 한번 항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촛불을 들고 사라를 추모했고 일부는 분노에 찬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석은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브라이언이 도주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 의료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라를 해친 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목격자도 명확한 범행 도구도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예비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자의 증거와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본격적인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재판은 오는 10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전 미국이 이 재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방청권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주요 언론사들은 특별 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표현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과연 브라이언 해리슨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법정을 빠져나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샌마테오 카운티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경비원들은 질서 유지에 진땀을 뺐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브라이언 해리슨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곧게 허리를 펴고 걸었으며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마저 느껴지는 태도였죠. 재판장에 배석한 판사 로버트 데루치오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대 브라이언 해리슨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배석에 앉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의 배심원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연령대였습니다. 검사 측 수석검사로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린다 포터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신문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포터 검사가 일어서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계획된 살인에 관한 일학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만상의 아내 사라 해리스는 남편이 집을 나선 그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사라의 생전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임신한 여성의 모습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고인 브라이언 해리스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여자와의 은밀한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원했고 아내와 태어날 아기는 그의 계획의 방해물이었습니다. 검사는 증거 목록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에 피고인은 시멘트 내포대와 알루미늄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12월 내내 그는 인터넷에서 조류 흐름과 수심, 그리고 시체가 물에 가라앉는 조건을 검색했습니다. 스크린에 컴퓨터 검색 기록이 표시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2월 10일 피고인은 연인 제시카 밀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내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연휴가 될 거야.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12월 24일 아침, 피고인은 만삭의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시멘트 닷과 함께 보트에 싣고 베이사이드 항구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40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깊은 바다에 아내를 수장했습니다. 변호인 측 석에서는 수석 변호사 마크 가이어가 고개를 저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차고에서 발견된 시멘트 가루, 베이사이드 항구의 CCTV에 찍힌 보트를 끄는 그의 모습, 그리고 4개월 뒤 조류를 타고 해안에 떠밀려온 사라와 제이크의 유해. 이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터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브라이언 해리슨이 자신의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변호인 측 마크 가이어가 일어섰습니다. 가이어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변호사로 굵은 목소리와 카리스마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검사는 방금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는 법정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추측이 아닌 증거로 작동합니다. 검사는 제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습니다. 누구도 브라이언이 아내를 해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이어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강조했습니다. 범행 도구도 없습니다. 범행 현장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해가 심하게 훼손되어 법의학자들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라 해리스는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리버데일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누구라도 그녀를 납치했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검사는 제 의뢰인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이 브라이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의 행적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브라이언이 베이사이드에 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그것을 이용해 시신을 그 근처 해역에 유기했다면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 그것이 유죄 판결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심투성이입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가이어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 측, 첫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검사는 그레이 형사를 증인석으로 호출했습니다. 형사는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레이 형사님, 12월 24일 저녁 최초 신고를 받았을 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없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인상이 바뀌었다고요? 네, 며칠간 그를 관찰하면서 뭔가 어긋나 보였습니다. 슬픔이 진짜 같지 않달까요? 가이어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인 느낌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배심원단은 해당 진술을 무시하십시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차고에서 시멘트 가루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의 설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당을 보수하려고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당 어디에도 보수 작업을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증인신문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양경찰, 법의역자, 제시카 밀러가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특히 제시카의 증언은 법정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2월 10일 그가 저에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내 없이 보내는 첫 연회가 될 거야.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때 저는 그가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시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어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밀러 씨, 피고인이 그 말을 했을 때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아내를 죽이겠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내 없이 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혼이나 별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위기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아내를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시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재판 첫날은 그렇게 팽팽한 공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 5일째, 검사 측은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포터 검사가 법정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인이 아내 실종 당일 연인과 나눈 통화 녹음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어. 넌? 나? 지금 막 파리 에펠탑 앞인데. 여기 경치 정말 멋지다. 너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통화 날짜는 12월 27일 오후 8시였습니다. 사라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전국에서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파리가 아니라 리버데일 자택에 있었습니다. 통화 당시 그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터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가 실종되어 온 나라가 뒤집힌 상황에서도 연인에게 로맨틱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입니까?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보트를 정밀 감식한 결과 보트 바닥 틈새에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터 검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라 해리슨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DNA 대조 결과 이 머리카락은 사라의 것으로 100% 일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낚시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삭의 임신부가 남편의 보트 안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변호인 가이어가 즉시 반론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은 언제든지 옷에 묻어 엉겨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이 남편의 물건에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법의학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머리카락은 보트 바닥 틈새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며칠에 걸친 증인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아내 실종 일주일 후인 1월 2일 사라 해리슨의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만에요? 네, 보통은 실종자의 사망 선고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브라이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1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 점심시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푸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예비 아빠의 불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언이 쌓일수록 브라이언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재판 8일째, 검사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은 명백합니다. 브라이언 해리스는 새로운 연인과 자유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가 그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멘트로 닻을 만들고 보트를 구입하고 조류와 수심을 연구했습니다. 검사는 브라이언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월 24일,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보트에 싣고 베이사이드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그녀를 수장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도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검사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고 범행 도구도 없으며 명확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가이어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그해 3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슨이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2003년 3월 12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작은 마을 칼렉시코, 이곳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골프장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차장에 며칠째 세워진 차가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출동한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차는 브라이언 해리슨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FBI와 연방수사관에 연락했고 특수팀이 급파됐습니다. 오후 2시경 포위망이 완성됐습니다. 무장 요원들이 차량을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차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노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즉시 그가 브라이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슨, 당신은 지금 체포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브라이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고 싶습니다. 차량을 수색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수석 선반 위에는 브라이언의 동생 이름으로 된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더욱 놀라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금 1만 5천 달러가 여러 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고 개봉하지 않은 선불폰이 4대나 발견되었습니다. 캠핑 텐트, 침낭, 휴대용 가스버너, 생존용 칼, 낚시도구까지 완벽한 야영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큰 가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옷가지와 비상식량, 정수 필터, 응급 의료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조수석에 펼쳐져 있던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향하는 경로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로 보이는 곳은 멕시코 남부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주 시도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연방 보안관이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판 이후 항소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주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금은 여러 은행에서 소액씩 인출해 모았고 선불포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신분증은 국경을 넘을 때 사용할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압송된 브라이언은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단지 언론과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주가 아니라 휴가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검사 포터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도주 시도는 피고인의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사임했고 법원은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도주 시도로 인해 브라이언의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를 지지하는 소수의 목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항소심은 2004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측은 배심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 하자, 그리고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등을 이유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 재판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제시된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 결론이었습니다. 11월 15일 배심원단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간의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2시 재판장에 종이 울렸습니다. 배심원단이 판결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배심원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라 해리슨에 대한 1급 살인 혐의, 유죄. 태아 제이크 해리슨에 대한 2급 살인 혐의, 유죄. 법정은 폭발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쓰러졌고 방청객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브라이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브라이언 해리슨, 일어서십시오. 델루치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신한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배신했고 생명을 짓밟았으며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선고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슨,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그 모습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브라이언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 보석 가능성을 계속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에게 보석이 허가될 리 없었습니다. 2003년 1월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법원에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심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하며 판결 번복을 노렸습니다. 사형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브라이언의 사형 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사형 선고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라의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과 손주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계속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스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주립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가석관 없는 종신형이기에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회를 온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내가 왜 그녀를 해쳤겠어요. 진짜 범인은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브라이언을 옹호하는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증거 없는 유죄 판결이라며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자백도 없고 명확한 범행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심원단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도주 시도는 그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브라이언 해리스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편지를 외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인들이 그를 면회했을 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남편을 믿었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딸을 차가운 바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라와 제이크의 유해는 가족 뮤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매년 12월 24일이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그들을 추모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가정폭력과 임신부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 여성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명확한 사인과 범행 현장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모이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브라이언의 컴퓨터 검색 기록, 통화 내역, 구매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서 수사관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라를 살해한 것일까요? 12월 24일 아침 산책을 나간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이 집을 나서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시신을 어떻게 차에 숨겨 이웃들의 눈을 피했을까요?
아니면 사라가 산책에서 돌아온 후 집안에서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브라이언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파도는 오늘도 해안을 때리고 있습니다. 미치먼드 해안가를 지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2002년 4월 그날을 기억합니다. 바위 틈에서 발견된 유해가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을 말이죠. 만약 폭풍우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브라이언은 완벽 범죄를 이뤄낸 것일까요? 바다는 4개월 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요? 사라는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이크가 태어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미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에 아내와 아이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배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브라이언 해리스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평생 갇혀 지낼 감옥이었습니다. 사라와 제이크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을까요? 법정은 유죄를 선언했고 형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가족들에게 진정한 정의는 딸과 손주를 되돌려받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 크리스마스 이브 리버데일의 평화로운 아침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골목길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둡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그리고 희생자를 기억하려는 마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브라이언이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그 혼자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안개는 오늘도 해안을 덮고 있습니다. 그 안개 속 어딘가에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라와 제이크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